대한민국의 20대 후반 취준생들에게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도 같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하지만 막상 다가가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는 희망 고문. 나 강민우 27세에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숱한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신 끝에 겨우 턱걸이로 들어온 곳이 바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집뷰라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이었다. 강민우 씨, 오늘 오후 스케줄 비어 있지? 정막이 흐르는 사무실, 파티션 너머로 최소영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릴 만큼 빈틈없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네, 팀장님. 오전에 마포구 원룸 촬영권은 파일 업로드까지 마쳤습니다. 나는 척추를 곧게 펴며 대답했다. 나는 이곳의 6개월 계약직 사원이다. 내 주 업무는 회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올릴 매물을 찾아가 최신형 360도 VR 카메라로 촬영해오는 일이었다. 단순 반복 업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음 달이면 정규직 전환 심사가 있었다. 티끌만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시기였다. 메일로 리스트 하나 보냈어. 영등포 쪽에 있는 오피스텔이야. 급한 건이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 영등포라는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구도심이자 화려한 타임스퀘어 뒤편으로 낡은 철공소와 유흥가가 뒤엉켜 있는 기묘한 동네. 나는 서둘러 메일함을 열어 첨부된 엑셀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뜬 매물 정보를 흩어내려가던 내 눈동자가 특정 행에서 멈췄다. 영등포구 XX동 S오피스텔 4층,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서울, 그것도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의 월세가 10만원이라니. 관리비조차 나오지 않을 금액이었다.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모니터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지만 분명 110이었다. 보통 서울 시내의 웬만한 오피스텔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 기본이다. 이건 단순히 싼 수준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다. 담당자의 오타일 가능성이 99%였다. 팀장님.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최 팀장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녀는 듀얼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말해. 보내주신 리스트 확인했는데 여기 가격 정보가 좀 이상해서요. 보증금 100에 월세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0이 하나씩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말에 최 팀장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쓰고 있던 안경을 살짝 치켜 올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무표정한 얼굴 뒤로 알 수 없는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오타 아니야. 그 가격 맞아. 네? 하지만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사정이 있는 물건이야.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기도 했고 공실 기간이 좀 길어졌거든. 사정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했다. 공실이 길어졌다고 해서 월세를 10분의 1토막 내는 집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흔히 말하는 미끼 매물이거나 아니면 업계 은어로 하자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나는 일개 계약직 사원일 뿐 상사의 지시에 토를 달 입장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비 챙겨서 다녀오겠습니다. 촬영하고 복귀하면 어부시쯤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잠깐. 최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드르륵 소리를 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차키를 집어들더니 자켓을 걸쳤다. 나도 같이 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최 팀장은 현장 업무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게다가 단순한 매물 촬영 따위에 팀장이 동행하는 일은 입사 이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팀장님이 직접요? 그냥 저 혼자 다녀와도 충분합니다. VR 촬영 매뉴얼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습니다. 알아. 강민호 씨 실력 의심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긴장 풀어. 그냥 가는 길에 확인할 것도 있고 거래처 미팅도 근처라서 그래.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시선을 피하며 핸드백을 챙기는 모습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다. 특히 그녀의 왼쪽 손목에 감겨있는 검은색 염주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독실한 신자도 아니면서 그녀는 최근 들어 저 염주를 한시도 빼놓지 않고 있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안 가? 아,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황급히 장비 가방을 챙겨들었다. 최신형 360도 카메라와 삼각대, 그리고 여분의 배터리까지. 묵직한 가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팀장이 동행한다는 건 이 업무가 단순한 촬영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혹시 이번 건을 통해 나를 평가하려는 걸까? 정규직 전환을 앞둔 마지막 테스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법인 차량에 올랐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쏟아져 나왔지만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다. 차는 꽉 막힌 올림픽대로를 뚫고 영등포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8월의 서울은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았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더위에 지쳐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최 팀장은 출발한 지 30분이 넘도록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로 앞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다 못해 용기를 내어 물었다.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정이 있는 물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리 알고 가면 촬영 포인트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최 팀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백미러로 내 눈을 잠시 응시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민우 씨. 네. 귀신 믿어? 생뚱맞은 질문이었다. 대낮에, 그것도 첨단 기술을 다루는 IT 회사의 팀장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었다. 나는 농담인가 싶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에이, 팀장님도 참,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나의 명쾌한 대답에도 그녀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 집에 가기 전까지는. 차가 영등포의 낡은 공구상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잿빛 건물들 사이로 우리가 가야 할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높게 솟은 주변의 신축 빌딩들에 가려져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주변만 묘하게 그늘이져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이 울렸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쿡쿡 찌르기 시작했다. 단돈 10만 원짜리 월세, 팀장의 동행, 그리고 귀신을 믿느냐는 질문.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 우리가 지금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낡은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은 습하고 어두웠다. 곳곳에 물이 고인 웅덩이가 보였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수명을 다했는지 껌벅거리며 불안한 소음을 내고 있었다.
최 팀장이 시동을 끄자 엔진 소리에 묻혀있던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려. 짧게 말한 그녀는 차에서 내려 곧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나도 서둘러 장비 가방을 둘러매고 뒤따랐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녹슨 쇠줄이 끌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층수 버튼 옆에 누군가 긁어놓은 듯한 낙서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4층. 버튼을 누르자 문이 닫히며 덜컹거리는 진동이 발바닥으로 전해졌다.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해줄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최 팀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층수가 바뀌는 숫자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방 404호. 원래 2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방이었어. 1층에 편의점도 가깝고 역하고도 바로 연결돼서 인기가 많았지. 그런데 왜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까? 사건이 있었어.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는 단어에 침이 꼴깍 넘어갔다.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 말하는 사건이라면 고독사나 자살 혹은 살인사건을 의미한다. 이 오피스텔 15층 옥상 정원 알지? 거기서 2년 전에 어떤 여자가 뛰어내렸어.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는데 남자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대. 유서 한 장 없이 충동적으로 몸을 던진 거야.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작게 탄식했다. 하지만 자살 사건은 안타깝게도 이 업계에선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옥상에서 투신했다면 건물 전체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특정 호수의 가격이 그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닥으로 떨어진 게 아니야. 최 팀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떨어지는 각도가 묘하게 꼬였나 봐. 1층 바닥이 아니라 4층 404호 베란다 난간에 부딪혔어.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며 4층에 멈췄다. 문이 열렸지만 최 팀장은 내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냥 부딪힌 게 아니라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그 상태로 난간 사이에 몸이 끼어버렸대. 거꾸로 매달린 채로 즉사한 거지. 그 방에 살던 세입자가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여자랑 눈이 마주쳤다고 하더군. 피트성이가 된 얼굴이 거꾸로 뒤집힌 찬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 후로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갔어. 밤마다 베란다 창문을 누가 두드린다거나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심지어 어떤 세입자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천장 구석에 거꾸로 매달린 여자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 그래서 10만 원이었군요.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단순한 하자가 아니었다. 이건 저주에 가까웠다. 집주인은 굿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소용없었대. 결국 반포기 상태로 놔뒀는데 우리 회사 대표님이 무슨 생각인지 이 물건을 전속으로 맡아오신 거야. VR 기술로 리모델링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나 뭐라나. 최 팀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엘리베이터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나도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녀를 따랐다. 4층 복도는 대낮임에도 어둑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문 하나가 유일한 채광구였는데 그마저도 먼지에 덮여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센서 등은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한 박자 늦게 켜지거나 아예 켜지지 않고 깜빡거리기만 했다. 복도 바닥에는 낡은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양옆으로 들어선 현관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2층 전체가 죽어있는 것 같았다. 저만치 끝에 404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붙어있는 문이 보였다. 다른 집 문과는 달리 404호 문에는 부적을 붙였다 뗀 자국들이 덕지덕지 남아있어 지저분했다. 최 팀장이 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디지털 도어록이 아닌 구식 열쇠였다. 번호키였는데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부셔버렸대. 밤새 도어록이 혼자서 삐비빅거리면서 열렸다 잠겼다 한다고. 그래서 아예 뜯어내고 옛날 열쇠로 바꿨다더군. 그녀는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다. 찰컥 하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순간 안에서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나왔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도 아닐 텔 텐데 한여름의 열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서늘함이었다. 마치 냉동 창고 문을 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춥네요. 나도 모르게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최 팀장은 문턱을 넘지 않고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강민호 씨. 네? 난 여기서 잠깐 통화 좀 하고 있을게.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올 게 있어서. 네? 안 들어오시고요? 신호가 약해서 창가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자기는 들어가서 빨리 찍고 나와. 오래 걸릴 일 아니잖아. 그녀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황급히 복도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누가 봐도 들어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모습이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최 팀장이 저렇게 겁을 먹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결국 나 혼자 남겨졌다. 404호의 열린 문틈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장비 가방을 고점했다. 괜찮아, 강민우. 넌 프로야. 귀신 따위는 없어. 그냥 낡은 방일 뿐이야. 10분, 아니 5분이면 다 찍을 수 있어.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센서 등이 반응하며 현관의 불이 탁 켜졌지만 그 불빛은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내기엔 너무나도 미약하고 창백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텅 빈 방 안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을. 현관 센서 등이 힘없이 꺼지자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나는 서둘러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형광등이 켜져졌다. 다행히 전기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형광등 특유의 웅 하는 미세한 소음이 고요한 방 안에 깔리며 신경을 긁어댔다.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현관을 들어서면 작은 주방 겸 복도가 있고 그 안쪽에 꽤 널찍한 거실 겸 침실이 있는 구조였다. 바닥은 오래된 우드 장판이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묘하게 꽉 찬 듯한 답답함이 느껴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짐을 풀고 삼각대를 세웠다. 360도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와 달리 모든 방향을 동시에 찍기 때문에 촬영자가 숨을 곳이 마땅치 않다. 보통은 타이머를 맞추고 다른 방으로 숨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원격으로 셔터를 누른다. 하지만 이 집은 숨을 곳이라곤 좁은 화장실 하나뿐이었다. 빨리 끝내자. 나는 스마트폰 앱을 켜서 카메라와 연동시켰다. 화면에 360도 뷰가 잡혔다. 어안 렌즈 특유의 왜곡된 화면 속에서 방 안의 풍경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첫 번째 촬영 포인트는 거실 중앙. 나는 노출값을 조정하기 위해 카메라 설정을 만지작거렸다. 오래된 건물이라 창문이 작아 채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ISO 감도를 높여야 했다. 그때였다. 부둑, 두둑. 등 뒤, 정확히는 베란다 쪽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낡은 알루미늄 샤시로 된 베란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커튼도 없이 휑한 유리를 통해 바깥 세상이 희뿌옇게 보였다. 바람이 부는 걸까? 하지만 오늘은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날이었다. 게다가 여긴 4층, 그것도 건물 사이에 끼어 있어 바람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건물이 낡아서 그런 거야. 샤시가 뒤틀리는 소리겠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최 팀장이 해준 이야기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즉사했어. 베란다 난간에 끼어서. 나는 억지로 시선을 베란다에서 떼어내고 카메라에 집중했다. 셔터를 눌렀다. 찰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다음은 주방 쪽. 삼각대를 옮기며 계속해서 주위를 살폈다. 기분 탓일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천장에서 미세한 삐걱거림이 따라오는 것 같았다. 쥐가 있나? 아니면 위층 층간소음인가? 하지만 위층인 5층은 현재 공실이라는 걸 관리실 명단에서 봤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에어컨도 없는 방 안은 찜통이어야 정상인데 나는 추워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질적인 한기였다. 피부 겉이 시원한 게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얼어붙는 듯한 냉기. 나는 서둘러 화장실 촬영을 마쳤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이제 마지막 컷, 베란다만 남았다.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채광과 뷰를 확인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컷이었다. 나는 쭈뼛거리며 베란다 문을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뜨거운 바깥 공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쪽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난간 쪽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층 바닥까지는 꽤 높았다. 여기서 사람이... 난간을 자세히 보니 페인트가 벗겨지고 움푹 들어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강하게 충돌했던 흔적처럼. 그리고 그 주변 난간 틈새에 검붉은 얼룩 같은 것이 보였다. 녹물일까? 아니면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일까? 속이 울렁거렸다. 나는 도망치듯 베란다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다 찍었어. 이제 나가자. 혼잣말로 크게 소리치며 나 자신을 독려했다.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겨 들고 도망치듯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때 내 발목을 잡는 듯한 묘한 감각에 멈칫했다. 누군가 내 뒷덜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텅 빈 방, 누렇게 뜬 벽지, 닫힌 베란다 문.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이 방에 나 혼자가 아니다. 특히 천장 구석, 벽지와 천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자꾸만 시선이 갔다. 곰팡이 자국인지 그림자인지 모를 거뭇한 얼룩이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엉켜있는 것 같아 보였다. 나는 헛것을 본 거라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복도에 후덥지근한 공기가 확 밀려오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복도로 나왔다. 저만치 창가에 서 있던 최 팀장이 나를 보고 다가왔다. 다 찍었어? 별일 없었지? 그녀의 목소리에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다. 네,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좀 낡아서 으스스하긴 하네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노트북을 꺼냈다. 파일 확인해 보시죠. 빨리 컨펌 받고 여길 뜨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노트북에 SD 카드를 연결했다. 화면에 방금 찍은 사진들이 떴다. 다행히 사진들은 깔끔하게 잘 나왔다. 노출도 적당했고 구도도 완벽했다. 귀신이나 이상한 형체 같은 건 찍히지 않았다. 휴, 다행이다. 사진 좋네. 수고했어, 강민호 씨. 최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넘겼다. 나도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제 회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마지막 폴더를 확인하던 최 팀장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미간이 좁혀졌다. 강민우 씨. 네? 동영상은 360도 VR 투어 영상 파일이 없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진 촬영에만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VR 동영상 촬영을 깜빡한 것이다. 우리 회사의 핵심 서비스는 사진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집 안을 걸어 다니는 듯한 경험을 주는 VR 투어였다. 사진만으로는 반쪽짜리 결과물밖에 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만... 이거 없으면 보고 못 올리는 거 알지? 대표님이 이번 건 특히 신경 쓰신다고 했잖아. 최 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404호문을 바라보았다.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것도 나 혼자. 금방 찍고 오겠습니다. 영상은 15초면 되니까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장비 가방을 챙겼다. 15초. 딱 15초만 버티면 된다. 카메라 켜고 녹화 버튼 누르고 벽에 붙어 숨어 있다가 끝나면 들고 나오면 된다. 하지만 왜일까? 아까보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404호의 문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다시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웠다. 이번에는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팀장님. 정말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다시 열쇠를 받아들고 404호 앞에 섰다. 불과 몇 분 전 나왔던 곳인데 다시 들어가려니 손이 덜덜 떨려 열쇠 구멍을 한 번에 찾지 못했다. 철컥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더 날카롭게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방 안은 여전히 서늘했다. 아니, 아까보다 더 추워진 것 같았다. 마치 냉동고 문을 열어둔 채 잊어버린 것처럼 냉기가 바닥에 깔려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구둣발로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예의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오직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거실 한가운데에 다시 삼각대를 펼쳤다. 이번엔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다. 360도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촬영자가 화면에 나오지 않으려면 카메라 바로 밑이나 벽에 바짝 붙어 숨어야 한다. 하지만 이 방은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타이머를 맞추고 밖으로 나갔다 올까? 잠시 고민했지만 낡은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질까봐 불안했다. 만약 연결이 끊겨서 녹화가 안 되면 또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건 죽기보다 싫었다. 그냥 수동으로 누르고 구석에 찌그러져 있자. 나중에 편집하면 돼. 나는 카메라 렌즈 높이를 내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띠링! 붉은색 녹화 램프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재빨리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관 쪽 벽구석으로 몸을 날렸다.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1초, 2초, 3초. 초침 소리가 들리지 않는 디지털 시계가 머릿속에서 째깍거렸다.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해서 내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귓가에 울렸다. 5초, 6초. 그때였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아까 느꼈던 서늘함과는 질이 다른 끈적하고 불쾌한 습기가 목덜미를 휘감았다. 그리고 냄새가 났다. 비릿한 쇠냄새. 아니, 이건 피냄새였다. 7초, 8초. 슥.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이 아니었다. 내 머리 위, 천장이었다. 마치 젖은 걸레질을 하듯 무언가가 천장을 천천히 쓸며 기어가는 소리. 설마 쥐인가? 나는 고개를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벽에 이마를 대고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이 15초가 빨리 끝나기를 빌었다. 10초, 11초. 툭! 무언가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차갑고 축축한 액체 한 방울. 땀인가? 아니면 천장 누수?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어깨를 만져보았다. 끈적했다. 손가락을 비벼보니 미끌미끌한 것이 물은 아니었다. 냄새를 맡아보려 손을 코에 갖다 대는 순간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웃음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사람의 웃음소리였다. 그것도 젊은 여자의. 하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마치 고장난 인형에서 나는 기계음처럼 건조하고 뒤틀린 소리였다. 13초. 내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다. 고개를 돌리면 안 된다. 눈을 뜨면 안 된다. 본능이 미친 듯이 경고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흘렀다. 14초, 15초. 띠링! 녹화 종료 알림음이 울렸다. 그 순간 방 안을 감돌던 무거운 압박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천장에서 들던 소리도 비릿한 냄새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나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삼각대를 접을 새도 없이 카메라를 통째로 낚아채고 현관문을 향해 질주했다. 신발이 벗겨지든 말든 상관없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강민우 씨, 왜 그래? 복도에서 기다리던 최 팀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나오는 나를 보고 놀라서 물었다. 가요. 빨리 가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나는 헐떡이며 소리쳤다. 내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을 것이다. 최 팀장은 내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했다. 우리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 나는 404호의 열린 문틈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닫히는 문틈 사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 검고 긴 것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는 것에 마치 밧줄에 매달린 긴 머리카락처럼.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따가웠다.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괜찮아. 물 좀 마셔. 최 팀장이 차에서 생수를 꺼내 건넸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물을 받아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다. 무슨 일 있었어? 안에서 뭘 본 거야? 최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에서 기어가는 소리랑 웃음소리요. 그리고 나는 어깨를 만졌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묻었던 끈적한 액체. 햇빛 아래서 보니 그건 붉은색도 검은색도 아니었다. 그냥 투명한 물기였다. 땀이었을까? 아니면 내 공포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일단 차에 타.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근처 카페라도 가서 숨 좀 돌리자. 최 팀장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랐다. 차 안의 에어컨 바람이 이번엔 시원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오피스텔에서 조금 떨어진 프랜차이즈 카페로 이동했다.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폈다. 영상 확인해 봐야겠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최 팀장은 단호했다. 봐야지. 그래야 보고를 하든 다시 찍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들었다는 그 소리, 녹음됐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로 움직여 방금 찍은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360도 VR 플레이어가 실행되었다. 365는 평온해 보였다. 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천천히 돌아가는 카메라의 시선에 따라 방 안의 풍경이 펼쳐졌다. 거실, 주방, 베란다. 잠깐만. 최 팀장이 영상을 일시 정지시켰다. 그리고 볼륨을 최대한 키웠다. 지지직, 칙. 영상 초반부터 기분 나쁜 노이즈가 깔려 있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손톱으로 플라스틱을 긋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리고 영상이 10초쯤 지났을 때였다. 툭. 내가 느꼈던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작지만 분명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까지. 나와 최 팀장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내 환청이 아니었다. 분명히 녹음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최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마우스로 화면의 시점을 천장 쪽으로 돌렸다. 360도 카메라라 천장까지 모두 찍혀 있었다. 화면이 위로 올라가자 404호의 낡고 얼룩진 천장이 드러났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카메라 바로 위, 렌즈를 향해 쏟아지듯 내려와 있는 그것을. 카페 안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배경 음악 소리까지 모두 차단되고 오직 노트북 화면 속 404호의 침묵만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이거 머리카락 아니야? 최 팀장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의 북극점, 즉 카메라 렌즈가 향하는 맨 위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360도 영상에서 천장 한가운데 렌즈 바로 윗부분이었다. 검고 긴 머리카락 뭉치였다. 마치 천장에서 물이 새어 검은 얼룩이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분명한 머리카락이었다. 젖어서 서로 엉겨붙은 채 중력에 따라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팀장님, 앵글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최 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조작해 시점을 180도 회전시켰다. 그러자 그 검은 덩어리의 정체가 더 명확해졌다.
머리카락은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었다. 천장에 딱 붙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천장에서 솟아나와 있었다. 낡은 벽지와 천장 몰딩 사이 미세하게 벌어진 틈새에서 머리카락들이 비집고 나와 카메라 렌즈를 향해 뻗어 있었다. 설마. 최 팀장이 영상을 10초 지점으로 다시 돌렸다. 아까 툭 하는 소리가 났던 그 시점이었다. 화면 속에서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리고 그 뭉치 사이로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보였다. 피부였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사람의 이마.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핏발선 두 눈. 그 눈은 정확히 카메라 렌즈를, 아니 모니터 너머의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아! 최 팀장이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 덮개를 쾅 닫아버렸다. 카페 안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하지만 우리는 창피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봤어? 강민우 씨, 방금 봤어? 최 팀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네, 봤습니다. 눈이 있었어요. 나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착시나 그림자가 아니었다.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다. 거꾸로 뒤집힌 채 천장에 매달려 카메라를 내려다보고 있던 여자. 그 소리에 히히 하던 웃음소리. 그때 눈이 움직였어. 눈동자가 또르르 굴러가면서. 최 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구역질이 치미는 듯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내가 그 방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여자는 내 머리 바로 위에 있었다. 내가 벽 구석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을 때도 그녀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깨에 떨어졌던 차가운 액체. 그건 땀이 아니라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이었던 것이다. 나가자. 당장 회사로 가서 대표님한테 보고해.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최 팀장이 짐을 챙기며 일어섰다. 나도 황급히 따라 일어났다. 우리는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다. 차로 돌아가는 길, 내 머릿속에는 아까 본 영상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여자는 왜 거기 있었을까? 왜 천장이었을까? 문득 최 팀장이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자가 떨어진 곳은 1층 바닥이 아니라 4층 404호 베란다 난간이었어. 머리부터 떨어져서 거꾸로 끼인 채 즉사했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죽어서도 땅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이다. 거꾸로 매달린 그 자세 그대로 그 방 천장에 갇혀버린 것이다. 차에 올라타자 최 팀장은 시동을 걸 생각도 못하고 핸들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강민우 씨. 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이런 꼴을 보게 하고. 아닙니다, 팀장님. 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알았어. 그 방 이상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사실 대표님이 시킨 게 아니야. 내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억지로 끼워 넣은 거야. 네? 그게 무슨... 최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친구였어. 네? 거기서 죽은 여자, 내 대학 동기였어. 소연이.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자년 전에 소연이가 남자친구 문제로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그날 밤 소연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내가 바빠서 못 받았거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래서 그 방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어. 소연이가 아직 거기 있는지 아니면 그냥 헛소문인지. 그래서 강민우 씨를 데려간 거야. 나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다른 직원들은 의심할까봐. 그녀의 고백을 들으니 멍해졌다. 최 팀장의 왼쪽 손목에 감겨있던 염주가 이제야 이해가 갔다. 그녀는 친구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혹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염주를 차고 있었던 것이다. 팀장님, 위로의 말을 건네려던 찰나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회사였다. 여보세요? 강민우 씨. 나 관리팀 박대리인데 지금 어디야? 아, 네. 지금 영등포 촬영 마치고 복귀 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니, 그 영등포 S 오피스텔 말이야. 방금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촬영 취소해달라고 하네? 네? 취소요? 이미 다 찍고 나왔는데요? 그래? 아, 이거 난감하네. 집주인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봐. 그 방 그냥 폐쇄하기로 했대. 아예 시멘트로 막아버리겠다고 하던데? 등골이 서늘해졌다. 시멘트로 막아버린다고? 왜 갑자기? 몰라, 뭐 무당이 와서 그랬다나봐. 그 방 문 열어두면 큰일 난다고.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고 했다나 뭐라나. 아무튼 찍은 거 있어도 절대 올리지 말고 다 삭제하래.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더 심하게 떨렸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나는 천천히 조수석 앞에 글로브 박스를 열어 노트북을 꺼냈다. 최 팀장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 그래? 회사 전화요? 팀장님, 집주인이 차량 취소했대요. 파일 다 지우라고. 잘 됐네. 어차피 못 쓸 영상이잖아. 당장 지워버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휴지통에 넣기 위해 파일 폴더를 열었다. 그런데 폴더가 비어 있었다. 왜? 안 지워져? 아니요. 파일이 없어요. 사진도 영상도 다 사라졌어요. 분명히 아까 카페에서 확인했던 파일들이었다. 내가 실수로 지운 적도 없는데 폴더 안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찍지 않았던 것처럼. 단 하나, 에러 록 통통 페역스티라는 텍스트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메모장이 열리며 단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찾았다. 그 순간 차의 뒷좌석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죽 시트가 눌리는 소리였다. 나와 최 팀장은 동시에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텅 빈 뒷좌석. 하지만 그곳에는 물에 젖은 듯한 엉덩이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차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 방을 나올 때 문을 닫고 나왔던가?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상을 볼 때 그 여자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팀장님, 뒤에. 내 목소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최 팀장의 시선이 백미러에 고정된 채 굳어버렸다. 백미러 속 내 어깨 뒤로 검고 젖은 머리카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차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밀실로 변했다. 에어컨 바람이 아닌 살을 애는 듯한 함기가 뒷좌석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내 목덜미를 휘감았다. 백미러에 비친 검은 머리카락은 환영이 아니었다. 분명히 내 어깨 뒤로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강민우 씨, 움직이지 마. 최 팀장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양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고 시선은 백미러에 못 박힌 채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고개를 돌릴 용기는커녕 눈동자조차 굴릴 수 없었다. 머리카락 끝이 내 귓불을 스치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물에 젖어 축축한 그 느낌. 그리고 코를 찌르는 비릿한 물비린내와 쇠냄새. 아까 영상 속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다시 들렸다. 기계음처럼 건조하고 뚝뚝 끊어지는 소리.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다. 바로 내 뒤에 그녀가 있었다. 어떡해요, 팀장님.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신음뿐이었다. 내려.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 최 팀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동시에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도 반사적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다리가 풀려 차 밖으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렸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우리는 차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까지 물러나서야 뒤를 돌아보았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주차장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흰색 세단.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뒷좌석도 조수석도 텅 비어 있었다. 최 팀장은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나 역시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분명히 봤죠. 팀장님도 봤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봤어. 머리카락, 그리고 젖은 자국. 최 팀장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텅 빈 차 뒷좌석을 향해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감히 차에 다시 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 차를 타고 회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 차를 폐차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 일단 택시 타고 가자. 차는 나중에 견인 부를게. 최 팀장이 겨우 정신을 차린 듯 말했다. 현명한 판단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런데 주머니 속에 낯선 감촉이 느껴졌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성의 물체. 내 차키나 지갑이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빼보았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낡고 녹슨 열쇠 꾸러미였다. 3345의 열쇠였다. 이게 왜?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분명히 아까 나오면서 관리실에 반납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도망치듯 나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왔나.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열쇠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이었다. 누렇게 변색된 낡은 포스트잇에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찾으러 올게. 글씨는 검은색 잉크가 아니라
붉은색 무언가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은 듯 축축했다. 이거 보세요. 내가 열쇠를 내밀자 최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언제 이걸?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까는 없었는데.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우리 차의 뒷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주먹으로 내리친 것처럼 유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갔다. 짝! 최 팀장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깨진 뒷유리 쪽을 바라보았다. 유리가 깨진 구멍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 한 뭉치가 뱀처럼 스르르 기어나와 차 트렁크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도망쳐! 강민호 씨! 뛰어! 최 팀장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대로변으로 나가서 무작정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다. 아저씨, 빨리요! 아무데나! 일단 멀리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우리를 힐끔 보더니 말없이 엑셀을 밟았다. 택시가 속력을 내며 영등포의 낡은 건물들 사이를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택시가 성산대교를 건너 강변북로에 진입해서야 최 팀장이 입을 열었다. 강민호 씨, 그 열쇠 아직 가지고 있어? 네, 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손에 꽉 쥐고 있던 열쇠를 내려다보았다. 땀으로 흥건해진 내 손바닥에 녹슨 쇠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거 버려야 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어디다 버려요? 그냥 길가에? 아니, 흐르는 물에 던져야 해. 한강 가리 지날 때 창밖으로 던져. 미신 같은 이야기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강바람이 훅 들어왔다. 제발 떨어져줘. 나는 속으로 빌며 열쇠 꾸러미를 강물 쪽으로 힘껏 던졌다. 열쇠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탁한 한강 물속으로 사라졌다. 풍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열쇠가 사라지는 순간 묘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진 듯한 기분. 버렸어? 네, 던졌습니다. 잘했어. 최 팀장은 연신 중얼거리며 자신의 손목에 있는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염주 알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차 안에 울렸다. 우리는 회사 근처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 홍대 입구에서 내렸다. 대낮의 활기찬 거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다. 오늘은 일 못하겠지? 최 팀장이 핏기 없는 얼굴로 물었다. 네,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쉬어. 나도 좀 쉬어야겠어. 내일 회사에서 보자. 우리는 서로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고 헤어졌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자마자 옷을 다 벗어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온몸을 박박 문질렀다. 마치 그 여자의 흔적을, 그 공포의 냄새를 씻어내려는 것처럼.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워지자 다시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고 TV 볼륨을 높였다. 예능 프로그램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그 히히 하는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괜찮아. 열쇠도 버렸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어.
이제 끝난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대에 누웠다. 피로가 몰려왔다. 눈이 스르르 감겼다. 얼마나 잤을까? 똑, 똑, 똑. 규칙적인 물 떨어지는 소리에 눈을 떴다. 화장실 수도꼭지를 덜 잠갔나? 비몽사몽간에 생각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가위에 눌린 것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의식은 또렷한데 몸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똑, 똑. 소리는 화장실이 아니었다. 바로 내 머리 위 천장에서 들리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만 굴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 자취방 천장 한 구석이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검게, 아주 검게. 그리고 그 검은 얼룩 한가운데서 검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실처럼 스르르 내려오고 있었다. 내 입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리카락 끝에는 무언가 매달려 있었다. 반짝이는 금속성의 물체. 내가 아까 한강에 던졌던 4봉4호의 열쇠였다. 그리고 천장의 얼룩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찾았다. 그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직접 꽂히는 것 같았다. 차갑고 습한 목소리가 전신을 마비시켰다. 눈앞에서 흔들리는 4봉4호 열쇠, 그리고 그 위로 검게 젖어 들어가는 천장. 그 검은 얼룩 속에서 희번덕거리는 눈동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으아! 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가위를 풀어냈다. 상체가 튕겨지듯 일어났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천장은 깨끗했다. 검은 얼룩도 머리카락도 열쇠도 없었다. 방 안에는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소음만이 가득했다. 꿈이었어?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너무나 생생한 악몽이었다. 한강에 던진 열쇠가 다시 돌아오다니. 무의식이 만들어낸 공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분명했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다. TV를 끄고 다시 잠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스탠드 불을 가장 밝게 켜고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았다. 스마트폰을 들어 최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이 시간에 깨우는 건 실례일 것 같아 그만두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퀭한 눈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잠을 거의 못 자서 머리가 윙윙거렸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최 팀장의 자리부터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강민우 씨, 최 팀장님 오늘 병가 내셨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네. 옆자리에 박 대리가 말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그 일 때문이 분명했다.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글쎄, 아침에 전화 왔는데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시더라고. 열이 펄펄 끓는다고 하던데 요즘 감기 독하다더니 조심해. 나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울렸다. 최소영 팀장, 강민우 씨, 잠깐 통화 가능해? 나는 옥상 정원으로 뛰어 올라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안 괜찮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마치 밤새 비명을 지른 사람처럼. 강민우 씨,
어제 그 열쇠 진짜 버린 거 맞지? 네, 분명히 한강에 던졌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내 가방에 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네? 그게 무슨... 아침에 병원 가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 열쇠가 들어있었어. 젖은 채로. 강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꿈이 아니었다.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난 열쇠는 진짜였다. 그것은 나를 찾아왔다가 다시 최 팀장을 찾아간 곳이다. 팀장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오지마. 나 혼자 있을 거야. 무서워. 무서워서 아무도 못 만나겠어. 팀장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일하러 갔던 것 뿐이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했어. 소연이 장례식장에도 안 갔어. 무서워서.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 거야. 나를 데려가려고. 최 팀장은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공포가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는 듯했다. 팀장님, 제 말 들으세요. 무당이든 스님이든 찾아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야. 이미 늦었었어. 어젯밤에 봤어. 뭘 보셨는데요? 천장. 내 방 천장에 소연이가 매달려 있었어.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거꾸로 매달려서 찾았다고 했어. 어젯밤 내 꿈과 똑같았다. 소름이 돋았다. 강민우 씨, 도망쳐. 그 여자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나 다음은 너야. 뚝.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더 이상 회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팀장님 집으로 가야 했다. 주소록에서 그녀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잡았다. 최 팀장의 집은 마포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팀장님, 저 강민호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관리실의 사정에서 마스터키를 받아올까 고민하던 찰나 찰컥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잠겨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어둡고 서늘했다. 커튼이 모두 쳐져 있어 대낮인데도 밤처럼 깜깜했다. 팀장님? 거실로 들어서자 묘한 냄새가 났다. 404호에서 맡았던 그 비릿한 물냄새와 향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였다. 안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안방문을 열었다. 최 팀장은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 문제의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팀장님,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기괴하게 웃고 있었다. 왔어? 목소리가 달랐다. 최 팀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좀 더 젊고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소연이가 너도 보고 싶대. 그녀가 열쇠를 내밀었다. 이거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나는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나? 나 소영이 친구 소연이.
그녀가 쾌쾌거리며 웃었다. 그녀의 입모양이 부자연스럽게 비틀렸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나 여기 있어. 위를 봐. 나도 모르게 그녀의 시선을 따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최 팀장의 집 천장 한가운데 형광등 주변으로 검은 머리카락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마치 곰팡이처럼 천장을 뒤덮으며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 숲 속에서 거꾸로 매달린 창백한 얼굴이 쑥 튀어나왔다. 404호의 그 여자였다. 찾았다.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천장에서 뚝 떨어졌다. 바닥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여자의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살려줘. 내 목을 조르는 소나기 힘은 엄청났다.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나는 최 팀장이 침대 구석에서 미친 듯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끝이구나.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건 죽어서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나도 저 여자처럼 거꾸로 매달린 채 영원히 세상을 떠돌게 될 것 같았다. 그때 내 주머니에 있던 무언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머니가 주셨던 부적이었다. 지갑 속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낡은 부적. 여자가 캬 하는 비명과 함께 내 목을 놓았다. 뜨거운 기운에 화상을 입은 듯 손을 움츠렸다. 나는 그 틈을 타 기어올라 도망쳤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1층 로비로 나와서야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최 팀장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횡설수설하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친구가 미쳤다고 소리쳤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해 최 팀장의 집으로 올라갔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최 팀장도, 귀신도, 검은 머리카락도 없었다. 오직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열쇠 꾸러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최소영 팀장은 실종 처리되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잠적으로 결론 내렸다. CCTV에는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지만 창문을 통해 나갔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뿐이었다. 나는 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조사를 받았다. 내가 마지막 목격자였고 횡설수설하며 신고했던 내용이 의심을 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 혐의를 씌울 만한 증거는 없었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아니, 도망쳤다. 서울을 떠나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왔다. 부모님은 갑자기 짐을 싸들고 내려온 아들을 걱정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밤에는 불을 끄고 잠들 수 없었고 천장을 쳐다보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시간이 약이라던가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귓가에 맴돌던 히히 하는 웃음소리도 점차 희미해져 갔다.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가끔 서울에서의 일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주소도 적혀있지 않았다. 그저 내 이름과 본가 주소만 적혀있는 작은 상자였다. 누구지? 옛날 회사 동료인가? 나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뜯었다.
안에는 뽁뽁이로 꼼꼼하게 포장된 작은 물건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포장을 뜯자 익숙한 물건이 나왔다. 360도 VR 카메라였다. 내가 회사 다닐 때 쓰던 바로 그 모델. 하지만 렌즈에는 금이가 있었고 본체 곳곳에 검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이 떨려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서둘러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지는 꼬깃꼬깃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 필체는 낯이 익었다. 최 팀장의 글씨였다. 강민우 씨에게 잘 지내? 나는 잘 지내. 아주 잘 지내. 여기는 뷰가 참 좋아. 거꾸로 보는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소연이랑도 화해했어. 우린 이제 영원히 함께야. 아, 그리고 선물 하나 보낼게. 네가 찍었던 그 영상 기억나지? 그거 지워진 줄 알았지? 아니야. 이 카메라 안에 다 들어있어.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꼭 봐. 2번 봐. 계속 봐. 우리가 너를 보고 있듯이.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카메라의 전원이 저절로 켜졌다. 띠리링. 배터리가 없을 텐데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카메라의 작은 액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1년 전 그 3345에서 찍었던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나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검은 머리카락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영상이 조금 달랐다. 그때는 머리카락 사이로 소연이라는 여자의 얼굴만 보였다. 하지만 지금 영상에는 얼굴이 하나 더 있었다. 소연이 옆에 또 다른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최소영 팀장이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텅 빈 눈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아니,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찾았다. 민우 씨, 얼른 와. 두 여자의 목소리가 뒤섞여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카메라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부서진 파편 속에서 기계 부품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귀를 틀어막고 방구석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 소리는 귓속을 파고들어 뇌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리고 천장에서, 내 방 천장에서 두둑 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검은 얼룩이 번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사봉사호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 방의 문은 닫혔지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데리러 왔다. 사봉사호의 새로운 주인이 필요했으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천장을 가득 메운 검은 머리카락 숲 사이로 2개의 머리가 그네처럼 흔들리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서 와, 민우 씨. 나의 비명이 강원도 산골 마을의 정막을 깨트렸다. 하지만 그 비명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